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또는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그걸 꼭 뭐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시대와 한 민족의 장래를 고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꼭 사주고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쓴 흥선대원군 이야기죠. 그 김동인의 운현궁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인데 정말 읽을만 해요. 지금 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 있거나 뭐 기업체 사장도 괜찮아요. 어떤 단체의 대표도 괜찮습니다. 대통령을 영어로 하면 프레지던트니까 뭔가 나름대로 그 탑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꼭 읽어봐라라는 뜻으로 제가 사주는 책인데 이게 이제 그 운현궁의 봄이라고요. 예, 이게 김동인 장편 소설 이렇게 요 책입니다. 이거 제가 이낙연 총리께도 요 똑같은 책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다 읽으셨다고. 뭐 물론 옛날에 다 읽으신 분이죠. 그분 독서량이 워낙 많으셔서 다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읽으시라고 제가 지난 뭐 5월달인가 그때 제가 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영의 봄은 이제 그 김동인이라는 작가의 소설가의 눈으로 본 역사 소설인데요. 유주현이라고 하는 역사 소설 많이 쓴 소설가 있어요. 유주현, 조선총독부라든지 뭐 이런 역사 소설에 많이 역사 소설은 대하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료도 방대하고 또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굉장히 지식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연구해야 될 게 많아요. 역사 소설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전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유주현 작가가 쓴 소설 중에서 대원군이라고 하는 작가 이게 있습니다. 대원군. 네, 이게 좀 세로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야, 이거 좀 읽기가 좀 힘드실까요? 그래도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스킵하듯이 이렇게 군데군데 읽더라도 한번 꼭 읽어보셔요. 이게 흥선대원군이 1권, 여기 2권, 여기 3권, 5권짜리입니다. 5권짜리인데 3권을 드릴 테니까 이걸 읽어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맞아 이근규가 흥선대원군을 이래서 읽어보라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시면 나머지 더 구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네. 혹시 이 책을 당첨 못 받으신 분은 사서 또 보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왜 제가 이 흥선대원군을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이 관점이 있어요. 일종의 정치적 그런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뭐 외교라든지 뭐 이런 다른 부분에서 또 그 명성황후와의 갈등 뭐 또 이런저런 것에서는 실패하거나 시행착오가 한 게 많습니다. 뭐 그거를 역사적 인물을 제가 평가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취할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전부 다가 양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취할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에센스만. 이 흥선대원군 이게 이분의 이제 정식 명칭이 직책 명칭이 정일품 현록대부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거예요. 정일품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종의 아버지시니까 그 당시 이제 품계를 다 줬잖아요. 그래서 정일품이면 최고직이죠. 정일품 현록대부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게 이하응 그의 일종의 뭐 직책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고종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교육시킨 또 남몰래 그리고 또 흥선 자신이 그 당시에는 그 안동김 씨들이 그 세도 정치해서 왕비가 다 안동김 씨잖아요. 그래서 그 세도 정치를 해가지고 소위 전주희 씨 중에서 쓸만한 그 청년이나 뭐 왕자의 기계가 있는 이들은 반역죄나 무슨 다른 데 해서 다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이래서 씨를 말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임금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적통으로서는. 그래서 뭐 간신히 구하는데도 잘 못 구해서 철종 시절에 이제 뭐 강화도령이라고 해서 강화도에서 숨어가지고 농사짓고 그냥 살고 있는 왕족이죠. 왕족인 게 드러나면 자꾸 죽으니까 그냥 숨어 들어가지고서 농사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서 철종을 임금으로다가 모시는 거예요. 딱 지금 윤석열 같은 비슷한 케이스죠. 지금 국민의힘이 왜 나쁘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만한 자격이나 철학이나 그가 가진 경륜을 검증했냐 이거예요. 검증 안 했거든요. 그저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되겠다는, 쉽게 해서 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 욕심만 가지고 누구든 아무나 갖다 놓고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용병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선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그 정당이라고 하면 검증을 해야죠. 아, 윤석열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어? 좋아. 아, 좋습니다. 근데 인지도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면 살아온 세월도 보고 가족 관계도 보고 검사로서 그가 과연 그 투명하고 엄정하게 자기 주변 관리를 했는지도 보고 이걸 다 검증을 해서 구성 인기도 있는데 당선되고 나면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 불러들여서 뭐 저 후보를 내든 말든 해야지. 아, 인기 있다고 그냥 낼 것 같으면은 뭐 옛날에 누구라고 검열은 안 하겠지만 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그냥 갖다 내 가지고서 뽑아버리면 되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종을 그냥 그냥 우리가 갖다가 임금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가서 교육을 시키냐면 어전회의, 이게 요즘 말하는 국무회의잖아요. 어전회의 가서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이거 어찌하오리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아, 짐이 알아서 하시오.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그것만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전회의 딱 해서, 그래서 밤새 술을 먹고 주지육림에 있다가 어리어리하죠. 그러니까 딱 모여서 뭐 복잡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어떻습니다. 막 그러면, 상감마마 어찌하오리까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다고?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병들의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모르고서 또 모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또 어전회의 끝나고 나면 누각에 갔다가 그냥 막 풍악을 올리고 막 그냥 주지육림 속에서 아니 농사 지으면서 그냥 간신히 그냥 호박죽 먹다가 왔는데 그냥 산의 진미가 그냥 평생 한번 구경도 못 해봤던 것들 매일 먹으니까 당뇨병 걸리죠. 뭐 고지혈증 오죠. 5만 가지 병은 오지. 매일 술은 먹지. 중독은 되지. 회의 때 오면 다 경들 뜻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그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통령이죠. 좋은 임금이지. 왜냐하면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똑똑하고 진짜 영특하고 잘난 임금 같으면 경우의 뜻이 이건 옳지 않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바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는 거야. 국민의힘이 그랬잖아요. 박근혜도 그랬지. 지금 윤석열도 그렇지. 감이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우선 자기들 집권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국민의힘에 그건 죄가가 있습니다. 그걸 거기만 죄가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 당시에 그런 후보 검증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인기 얻어서 표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선하는 거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국회의원, 시장, 뭐 도지사, 하다못해 시의원, 도의원까지도 검증하잖아요. 전과가 있는지, 뭐 품성은 바른지, 집안이 뭐 반듯한지. 완벽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국가 사무를 맡겼을 때 해먹거나 부도덕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라는 검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검증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자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국민의힘도 잘못됐어요. 후보 검증 제대로 안 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인기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덜커덕 갔다가 입당 시켜가지고서 경선 붙여가지고 그것도 됐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나중에 지금 보세요. 2년이 뭐야? 취임하기 전에부터 뭐 청와대를 옮기니 많이 하고서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여서 예산 낭비하지, 국가를 혼란시키지, 민족 진영에 대한 그런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버리지,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걸 왜 그랬느냐? 검증을 제대로 안 해서. 검증. 그래서 저는 그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도 역사 속에서 이게 흥선대원군 시절이 바로 철종이 승하하고 나서 철종이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 당시에 임금들은 다 일찍 죽어요. 왜냐하면 외척들이 그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주직님에다가 빠지게 해서 향락 속에다 빠져놓게 하니까 병 오잖아요.
병 오지. 운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운동하고 뭐 막 이랬는데 아 상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왜 뛰어가십니까? 저희가 가마를 태우고 가잖아. 어? 그러니까 걸어다닐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보기 갖고선 뭐 걸으려고 해도 그 당시 만보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먹고 그냥 뒤룩뒤룩 하다 보니까 병원 오는 거죠. 어? 그런 관점에서 그 시대에 적어도 국민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의 뜻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라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그런 통치 철학. 그건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수백 년 전부터 물려내려왔던 조선시대의 통치 유훈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뭐가 있어요? 국민이 소중한 가치고 주인이라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과 토론과 논쟁을 하다가 봐도 국민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국민을 적어도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하거나 또는 통사정이라도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막 밀어붙이잖아요. 뭐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도 좋다 나쁘다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통을 안 했잖아요. 의사라는 그 집단 나름대로 개성이 있잖아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키는 하나의 분야인데 그럼 사전에 이렇게 코로나와 또 새로운 신종 번영 전염병도 있고 많은 의료의 그 공백지대가 많으니 의사를 좀 더 늘려서 이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래가면서 소통을 해갖고 그럼 뭐 한 2,000명 정도 늘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의료 학교의 시설이 그만큼 아직 안 돼 있으니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요번에는 한 200명 늘리고 내년에는 시설 충분히 예산 투입해서 다 장비 갖추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의료진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서 내년에는 500명 정도 늘리고 그다음엔 1,000명 늘리고 해서 한 3, 4년 사이에 한 2,000명 정도 늘리면 그러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의료 개혁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의를 하든지 이건 뭐 갑자기 왜 2,000명인지도 몰라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도 설명도 제대로 안 해. 그냥 내 맘대로야. 그 내 맘대로는 뭐야? 그냥 검사가 찍어 누를 때하고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됐어. 그래서 탄핵이 됐으면 이 다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겠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누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를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그 시절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의 한 7, 8년 이상을 망가뜨려 온 이 국정을 바로잡느냐고 정신없이 세월이 갔던 그 시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북한까지 가가지고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남과 북의 그런 그 평화 공존의 가치를 설파하고 미국, 한국, 중국 이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당장 무슨 성과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통합 의지를 가지고 함께 공존해가는 가치를 공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경제 투자가 가능하고 세계 시장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우리 이미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거든요. 그 글로벌 경제 시장이 여기서 탄탄하게 있으면 그게 바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는 바로 경제인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뭐 안보가 그냥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안보는 경제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뭐 인간이 가진 이상 뭐 100% 완벽한 인간이 있겠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거니까 가장 완벽한 사람, 도덕적으로. 그래서 지탄을 받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차기 대통령의 가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검증이 안 돼 있으면서도 그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부인 문제. 여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법 문제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서 불공정한 통치 행위로 가리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국가 가치와 국가의 그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게 특검을 한다, 거부권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진영과 진영의 공격이다 아니다 떠나서 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대학교에 있는 졸업생들 망신당하고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들 자존심 상하고 하다못해 석사학위까지 숙명여대까지도 대학교 총장이 그래 선거하는데 그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겠습니다가 공약이 돼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시대를 누가 만들었냐 말이죠. 대학은 지성의 상아탑인데 이 지성의 광장을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누가? 그렇게 허위 이력과 과장 이력을 통해서 허위 논문과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게 다 소위 범죄거든요. 그게 다 범죄라고요. 그게 업무방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저 강사 자리를 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저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국민의힘이 검증해 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임기 5년 동안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야가 다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안에 뭔 사건이 터지면은 어떻게 세계적인 망신 아니에요. 그만하냐고요. 그 장모는 또 어땠어요. 뭐 제가 이런 거 그분들을 장모님이 그 지은 범죄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법적인 리스크를 다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한 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경선했던 후보들 다 제끼고 뭐 명태균 씨가 무슨 작용했는지 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짧은 바쁜 시간에 그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 다만 그런 사법적 그런 리스크는 적어도 검증돼서 없어야 된다 이거죠. 정리를 해놓고 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그 부인과 그 장모의 문제로 비롯돼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또 특정한 권력을 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 쓴다. 이런 공격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사법 리스크 없는 대통령 후보여야 돼요. 우리 요 다음 선거 때 반드시 그건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뭐 제가 누구라고 지금 뭐 지목해서 얘기하려는 것만은 아니에요. 생각나는 사람이 많으시겠지만 누구든 다음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은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아니면 임기 내내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여야가 있는 거니까요. 계속 공방이 되고 그 논란이 돼가지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급기야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점을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라이브에서 차기 대통령은 누구냐? 그 없는 사람인 거예요. 도덕적 검증이 확실히 돼서 적어도 도덕적으로 진짜 뭐 완벽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인성이 바라야 돼요. 인성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우리 XX 육두문자 쓰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치인들이요. 정치인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욕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공개적인 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비교적 전 문학을 하고 또 굉장히 나름대로 수양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제 자신이 시인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글을 쓰는 것만큼 또 말을 통해서 세상에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야, 이 XX야. 이 X 같은 놈 넌 가만 안 둬. 내가 뭐 칼로다가 막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했어요. 해놓고 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죠.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너 정치하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한다니요. 네. 인간이 하다 보면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거고 또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막 치밀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홧김에 뭐 한다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았어. 너 이해할게.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대신 넌 정치하지 마. 왜? 만인 앞에 서서 있는 사람은 그것도 극복해야 된다. 그것도. 선비 정치 문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는. 그것도 극복해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더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긋을 거예요. 저도 긋을 거고.
그래서 인성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정치에서는 안 되고 절대로 더군다나 소위 말하는 대표권을 많이 갖는 자리, 특히 대통령은 절대 안 됩니다. 인성이 바르지 않으니까 지금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그 탄핵된 사람이 인성이 바르면 어디다 대고 지금 2024년 이 진짜 화성을 가냐 마느냐 하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쏘아 올린 저 보이저 1호 2호가 지금 전부 저 태양계를 벗어나 가지고서 인류의 꿈과 인류의 미지의 세계에 도전을 가지고서 지금 인터스텔라를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인류 문명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어디다 대고서 지금 막 그런 짓을 하냐고요. 절대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론 이건 다 당연한 거니까 얘기죠. 국정 경험이나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모르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물론 주변에 뭐 국무위원들이나 참모들이 많이 해줄 수 있어요. 대독하면 돼요. 그러나 국정에 대한 경험은 좀 다른 겁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한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정도 방향성에 대한 나름대로 가치관이 성립이 돼 있지 않으면 국정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본 사람이거나 적어도 그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이다나 이렇게 그냥 뭐 확 인기 있는 발언은 우리 유튜브도 보면 아시겠죠. 저 이근규 TV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정말 제 부탁이에요. 왜?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3만 명을 빨리 채워야 되겠어요. 이제 대선이 빨라지고 있어서 대선 시기가 빨리 올 가능성이 있어서 3만 명을 빨리 채워야 지금 이낙연 총리를 내가 초대를 하는데 지금 아직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3만 명 금세 늘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막 쌍소리하고 육두문자 속에서 어떤 특정한 진영을 공격하고 특정한 진영을 편향되게 보호하고 이러면 금세 늘어가죠. 그럼 제가 극우 극좌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금세 10만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헛살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균형 잡아서 또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공존해 가되 같이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죠.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에밀 징클레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알은 깨고 나온 그 알은 세계다. 자기의 세계죠. 그리고 그 새는 어디로 날아가요? 신 아프락사스에게 날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프락사스라는 신은 선과 악을 공유하고 있는 신입니다. 물론 그건 하나의 이제 독일 문화 가지고는 설정이죠. 그 선과 악을 공유하고 있는 아프락사스라는 신에게 날아가는 그러한 새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선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악만 가지고는 더더욱 안 되죠. 선악이 공존하되 선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악은 당연히 뭐 악대로 이렇게 배척하거나 우리가 조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선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이. 적대적 그런 그 반감을 가지고서 이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철학이 국민적 공감대와 지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하고 괴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창조적인 사상가나 창조적인 예술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정치 지도자는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이라는 그런 그 밭에, 물에 발을 디디고 몸을 거기다 놓고 이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지도자예요. 박종홍 선생이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 출신인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하는 바람에 좀 정책 특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좀 말년에 좀 고달픈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그분이 우리나라 철학사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은 자주 권하는데 박종홍 선생이 쓴 글 중에서 지도자의 길이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셔요. 그 지도자의 길에 의하면 지도자는 결국은 우리와 같이 공존하고 있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먼저 가서 또 먼저 끊임없이 노력해서 거기에 도달해 놓고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다는 거죠. 먼저 가가지고 야 괜찮으니까 빨리 와,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상가나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 문화인들이에요. 그것도 멋진 거죠. 그렇게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완성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 주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뭐가 필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민중들과 함께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다시 같이 가서 유토피아가 됐든 이상의 땅이 됐든 거기까지 함께 안전하게 잘 이동시켜 놓는 것,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따지면 모세와 같다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지도자다라는 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해석한 박종홍 선생의 지도자의 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함께 공존해서 함께 그 방향 안에서 도전해가는 그런 일을 해내고, 그리고 다시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거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애민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애민 정신의 대표가 누굽니까? 애민 정신의 대표. 애민 정신의 대표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어제라고 해서 거기 그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나란 말씀이 뒹귀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렇게 쭉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린 백성이 니리고자 할 배 있어도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한 놈이 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린 백성이라는 건 어리석은 그게 아니라 불쌍한 백성의 뜻이에요. 불쌍한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써서 하소연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사관원에 잡혀가든 사법부에 잡혀가든 포도대장한테 잡혀가든 무슨 억울한 사람에게 말로 많이 하면 안 들어주거든요. 옛날 지금이나 사법적으로는 글을 써서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중국말이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면 그 당시도 우리말이 있었겠죠. 우리말로 많이 하면 되는데 글을 써서 내려면 게 중국말이니까 어린 불쌍한 백성들이 그 글을 다 써서 못 내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백성들이 글을 잘 쉽게 익혀서 자기가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자기 뜻을 다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는 그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훈민정음 서문에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운 거예요. 제가 다 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배 있어도,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설명해야 되겠는데 말로는 되는데 제 뜻을 잘 쉽게 펴서 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말이 우리말과 달라서. 그래서 내가 훈민정음을 새로 27자를 맹근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눈물 나도록 감동스러운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애민사상이에요. 세종대왕이 많은 과학적인 발명도 하고 또 장영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위협을 남겼지만, 저는 역사 속에서 가장 평가받을 부분 중에 하나가 애민사상인 거예요.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왕노릇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 때는 계급사회고 양반사회고 혈통에 의해서 유지되는 조선시대니까요. 그러나 그런 그가 마치 제가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석가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자의 길로 나선 거나,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에 매달린 거나, 이런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치인의, 특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애민 정신 있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나는 감옥 갈지언정 이 나라를 망쳐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든 정당이든 정치권이든 이 나라든 다 망가지더라도 나는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생존 본능,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니까 자기가 살아야죠. 물론 자기 죽으면 다 없는 거죠, 세상.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감동적으로도 지도자는 내가 죽어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만 된다면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도 할 수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압력을 가고 불법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감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정치적으로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막 농단하고 뭐 타인들을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얘기긴 하지만 막 컷오프 시키고 배척해서 나한테 대들었던 놈들은 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면 자기 하나는 살아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돼서는 우리가 국민 모두가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언론 세계인들의 주목과 감동을 주면서 만들어낸 이 탄핵 이 정국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정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돼야 되느냐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봐야 되겠다. 왜? 임기를 반 이후에 그냥 잘라버리고서 감옥도 가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도 가고 그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 처벌밖에 안 돼요. 뭐 집행유예라는 건 없어요. 나중에 뭐 세월 좋아져서 뭐 혹시 사면 복권 될지 안 될지 난 알 수 없으나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 사형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이러한 죄밖에 없어요 현행법상. 그런데 군형법상의 반란죄는요 군형법상에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엄정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화문도 발표했잖아요. 자기는 마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게 이제 자기 앞으로의 사법적 그런 조사 과정에서 대응하기 위한 잔꾀라고 봐요. 그것도 비겁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주워 먹었더라도 대통령이잖아. 그러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런 각오 없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 길었지만 새 정부 같은 애민 정신이 있어야 된다. 애국심과 국가관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 사회를 정말 한민족을 우리 5,000년 문화민족의 역사 속에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내가 하나의 미랄이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나는 죽더라도 혹은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국가를 혁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모든 법적 권한을 다 사용해서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진 지도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금 진영 논리로 얼마나 우리가 고달픕니까? 이쪽에서 좌에서 소위 야권에서 내는 것은 우에서 다 반대. 여에서 내는 것은 야에서 무조건 다 반대. 그것이 민생이든 뭐든 니들은 죽든 살든 솔로몬 재판 하시잖아요. 니들은 다 죽든 어린아이가 반 잘라져서 나눠 가지라는 게 솔로몬의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울죠. 왜냐하면 아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안 됩니다. 이 애를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울어요. 판결을 거둬달라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는 엄마가 있고 저 여인은 어떻게 해요?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반씩 빨리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저 울고 있는 저 어미가 진짜 어미다라고 명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어미는 자기 아이를 죽음으로 이루면서까지 자기가 이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애는 살리고 싶은 게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어미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하나로 잘 만들어 가려면 내가 죽어도 죽을 땐 죽어야죠. 내가 설령 죽더라도 국가와 민족과 이 국민들이 잘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야 돼요.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도 아니고 특정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잖아요. 헌법적 가치로 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 통합에 앞장서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또 링컨을 제 생각이 나요. 링컨은 자기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도 다 설득하고 만나고 불러다가 일을 같이 하고 도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정파에서 반발을 했을지 몰라도 링컨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 그런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 꼽히잖아요. 뭐 흑인 해방이나 노예 전쟁에서 국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것도 위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극구 반대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마저도 다 설득하고 함께하고 이래서 예산안도 통과하고 의회도 설득하고 이러잖아요. 윤석열은 그거 의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하면 지금 보세요. 국민들이 이 탄핵안을 통과시켰지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하나 하지만 내가 저도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마침 우리 장덕천 변호사가 잘 지적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예요. 이제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해서 위법적 절차다, 위법이다 이렇게 거기다가 적시하고 있어요. 국무회의의 헌법에 보면 비상계엄의 요건 중에 하나가 절차 중에 요건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의결은 필요 없어요. 심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안 하고서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 들고 있어요. 그건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도 의결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도 의결되면 그 탄핵 소추 정본도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 코미디야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거기 참석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의 공동 이렇게 공범이다. 이런 취지로 거기다 탄핵 요건을 들었어요. 제 얘기 지금 빨리 해서 이해가 되셨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비상계엄을 했다. 물론 다른 요인도 많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거 한 줄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참석해서 11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참석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의 공범자다. 이런 취지로 완전히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논지를 가지고 결과는 똑같이 탄핵안을 냈잖아요. 코미디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아. 아마 대통령 탄핵 될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지는 않을 텐데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돼야 되는데 제 말씀은 민주당에서 무능력했다 이거야. 아니 이런 정도도 검증을 못하고서 이 탄핵 소추라는 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세계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안인데 그런 식의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내용을 써서 냈다는 게 웃기잖아요. 아니, 나는 오탈자가 있어도 웃길 것 같아 사실은. 그런데 이건 중대한 논리적인 그런 또 상황 자체에 대한 팩트를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목적이 달리 있으니까. 어떤 목적? 결국은 탄핵을 빨리 해서 빨리 조기 대선을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급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하자는 그런 역사 인식에서는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을 공명시킬 수 있는, 공감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가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경제 문제, 청년 문제는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같은 거죠.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 이건 각 국가가 헌법이 모든 헌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면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이걸 제대로 완성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는 사람. 또 국가 과제가 중요한 게 있죠. 안보 문제, 민족 문제 이런 것들을 올곧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 참 이 차기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 맞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은 어떤 인식으로 변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 옛날 프랑스에서 프랑스 하면 불란서 대혁명을 통해서 아까 제가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성지에 가까운 그런
선구적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당연히 문화 민족이고 또 전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죠. 그 프랑스에서 마크롱이라고 하는 39살의 젊은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소속 조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도 거의 없었고 돈도 별로 없고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이 뭐야. 각 지역마다 우리로 따지면 시군구별로 뭐 시장군수나 뭐 아니면 또 국회의원이나 또 지역위원장 이런 조직이 쫙 되어 있는 지금의 그 거대 양당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단 마크롱이라는 한 사람이 그동안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막 미친 듯이 갈등하고 싸우고 혼란해왔던 그 분란설을 개조하고 정말 인성 있고 도덕적으로 검증되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미래 비전을 갖춘 그런 새로운 정부를 모토로 내세워서 승리했잖아요. 이번에 재선까지 했고 재선하고 나서는 뭐 이제 또 그 시대적 가치가 좀 달라서 지금 뭐 내각 불신임이 의결돼서 굉장히 지금 곤욕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그 당선됐을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현재까지는 단임제니까 당선됐을 당시에 시대적 가치나 그 정치적 그런 선택은 제가 아까 쭉 드린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혁명적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지금 대통령을 뽑는 이 시점에서 내년도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이때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1야당에 앞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걸 절대로 제가 무시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탄핵이 완전히 인용되고 나서 이제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선이 펼쳐지는 그 시기에 어떤 국민적 욕구가 생길 것인가를 저는 예측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기도 하고 또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도 돼요. 이제는 이렇게 어떤 정당 조직에 의존하는 그런 세력으로 용병처럼 뭐 인기에 영합하고 또는 뭐 사람은 엉망인데 그냥 내놓고 나면 그 번호 몰빵으로 찍어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당선시켜서는 계속 나라가 망가졌잖아요. 박근혜, 윤석열.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성이 결함이 있고 뭐 백성을 제대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쇼만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되면 나라는 또 망하는 거예요. 더 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한 번 우리가 경험해 봤죠.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2번째 경험했어요. 3번째는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국 국민의 위대성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지고는 민족의 민주적 그런 성숙한 분위기 또 국민들의 그 자세, 열정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차기 대통령은 저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한 번쯤 뽑을 수 있는 정말 진짜 절호의 기회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뭐 모든 거를 다 걸고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 제 나름대로의 뭐 결론입니다.